안녕하십니까. 가우스학원의 가우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통합과학 완자라는 교재를 가지고 내신 대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자라는 책을 가지고, 완자라는 책 자체가 내신 교재예요. 이 강의의 특징은 오로지 내신 대비, 내신 1등급을 막기 위한 과정으로서 처음부터 내용 정리와 문제풀이,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예상 기출 문제를 가지고 올려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요, 우주 초기의 생성 원소입니다.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단원의 가장 큰 특징은 우주가 생성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주가 생성되는 그 과정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1단원 자체가 원자는 어디서 생성되었는가라는 거야. 그리고 원자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1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원자가 무엇이고 원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초기적인 질문이 뭐냐면 그럼 그 원자는 어디서 왔니? 부터 출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원자가 어디서 왔니?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는 우주에서부터 왔다고 생각이 되는 거야. 그럼 우주에 언제 원자가 생성되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빅뱅이라는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빅뱅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을 하겠지만 거기서 주안점은 원자의 생성 과정이 중요한 거지 빅뱅 이론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도 책 순서대로 뭐는 보고 가야 된다? 우주의 시작은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시작, 빅뱅 우주론의 등장이에요. 빅뱅 우주론이 등장을 했을 때 어떻게 됐냐라는 거죠. 역사적인 걸 잠깐 보고 간다면 이렇게 돼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우주는 정지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우주는 팽창한다고 상당히 논쟁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뭐야? 허블이라는 거야. 예전에는 우리가 허블 상수를 구한다든가 허블의 어떤 적세 편의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허블이라는 사람이 우주 팽창의 증거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인정을 받아서 우주는 팽창했구나라고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어?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과정에서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경우죠. 즉, 우주는 팽창한다. 그런데 그 팽창론에 빅뱅 우주론이 있는 거고, 팽창론에 정상 우주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빅뱅 우주론과, 즉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과 호일의 정상 우주론이 논쟁을 했는데, 이 둘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느냐, 그건 좀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그거 정도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볼게요. 그러니까 둘 다 우주는 팽창한다라는 것까지는 인정. 그런데 자, 우리는 빅뱅 우주론을 갖다가 지금 채택해서 있는데, 우주는 둘 다 팽창하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야? 우주 밀도예요. 우주 밀도.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은 우주의 밀도가 어떻다? 감소된다. 여러분들 밀도가 감소하려면 밀도는 뭐분의 뭐죠?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야. 이게 밀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한다 그랬었죠. 우주가 팽창해요. 됐습니까? 근데 밀도는 일정하다 그랬어. 밀도가 어떻다? 감소한다 그랬어. 누가? 가모프가. 그러니까 밀도가 감소하려면 어떻게 돼? 질량이 일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밀도가 감소하는 거야. 호일의 정상 우주론은 질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증가하니까 부피가 증가한 만큼 뭣도 증가한다? 질량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부피 증가, 질량 증가. 그러니까 밀도 일정. 그런데 이건 틀린 말이죠. 왜요? 질량이 증가할 수는 없잖아요. 됐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호일의 정상 우주론도 얼마 있다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주론은 됐어요? 빅뱅 우주론을 됐어요?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는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야? 우주의 온도야, 우주 온도. 우주의 온도는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우주의 온도가 감소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이 단원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고로 밀도가 감소한다. 고로 우주의 온도는 감소한다라는 거야. 이게 빅뱅 우주론의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다음 요 밑에 책에 있긴 한데 빅뱅 우주론의 확립, 그래서 빅뱅 우주론은 인정받고 있다. 증거가 있거든요. 우주 배경 복사하고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이건 요 다음 단어니까 여기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신 대비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하나 나온다면 즉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차이점을 갖다 물어보는 문제는 딱 시험 문제 하나 나올 수 있겠죠? 바로 여기 이 그림 보시면 부피 팽창하죠? 근데 여기 봐요. 우주 부피를 측정하고 있는 이 은하겠네요? 은하의 종류가 그대로 있고요. 개수도. 근데 정상 우주론요. 부피가 팽창하죠? 근데 은하의 종류가 은하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질량이 증가한다는 거고 얘는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만 팽창한다라는 거고 이런 건 충분히 학교 내신 시험 문제로 출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꼭 짚어보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오늘 말썽이네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건요. 빅뱅 초기의 빅뱅과 우주 초기의 원소의 생성이에요. 빅뱅 초기의 원소가 어떻게 생성되었냐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학교에서는 원자가 이제 가장 작은 입자라 그랬었죠? 근데 이제 원자는 이제 쪼개져요. 그래서 원자가 쪼개지면 어떻게 쪼개질 수 있냐면 이게 원자 핵이에요. 이 그림상에 핵이고요. 뭐가 있다? 이게 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원자 핵은 다시 뭘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양성자와 또는 중성자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원자 핵은 뭘로 되어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 그럼 원자 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는 다시 뭘로 되어 있냐? 쿼크라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쿼크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나오는 걸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로 현재는 뭘 잡고 있어요? 쿼크하고 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쿼크하고 전자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가장 기본 입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죠. 즉,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 입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시험 문제 출제가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쿼크와 전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쿼크와 전자가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쿼크가 모여서 뭐 되는 거야? 양성자와 중성자 된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서 뭐 된다? 원자 핵 된다. 원자 핵이 전자를 갖게 되면 뭐 된다? 원자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로 되어 있고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고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로 되어 있다. 아주 중요한 말이야. 이건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서 됐어요? 아주 많이 나온 거야. 나머지 것들은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됐죠? 그래서 쿼크, 전자,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세 개가 모여서 된 거다. 됐습니까? 양성자 세 개가 여기 쿼크 세 개가 강력하게 결합해서 하나의 양성자나 중성자가 되고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고 있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 여기서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죠. 양성자는 쿼크 세 개가 모여서 됐다 그랬어요. 양성자도 중성자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본다. 이게 양성자예요. 양성자는 쿼크 중에 업쿼크라는 애가 있어요. 또 무슨 쿼크가 있어요? 업쿼크라는 애가 있는 거예요. 또 무슨 쿼크가 있냐면 다운쿼크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쿼크도 이 업쿼크가 전하를 띄어요. 얼마 띄냐면 3분의 2 쿨롱의 전하를 띄는 거야. 그럼 이 업쿼크도 얼마의 전하를 띄냐면 플러스 3분의 2 쿨롱의 전하를 띄는 거야. 근데 이게 다운쿼크죠.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쿨롱의 전하를 띄어요. 마이너스 3분의 1 쿨롱의 전하를 띄어요.
그러니까 양성자라는 애는 업커크 2개와 다음 커크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업커크 3분의 2, 업커크 3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면 얼마의 전하를 띠는 거야? 1쿨롱의 전체 전하를 띠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양성자는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보세요. 중성자가 전하를 띠지 않는 이유는 중성자는 업커크 하나와 무슨 커크 있어요? 다운 커크 하나와 다운 커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업커크 하나가 플러스 3분의 2 쿨롱이고 다운 커크 마이너스 3분의 1 쿨롱이고 마이너스 또 3분의 1 쿨롱이니까 다운 커크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그럼 전체 전하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쿨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성자의 전하량은 얼마야? 0쿨롱이 되고 양성자의 전하량은 플러스 1쿨롱이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완자에서는 쿼크의 전하량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와 다른 책이라든가 어떤 특정 교과서에는 분명히 쿼크에 대한 전하량 값이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값을 완자에 문제가 없는데 선생님이 다음 프린트 만들 때 요가 해당되는 문제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암기해 주세요. 업커크의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이고 다운 커크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전자 있죠? 전자의 전하량 얼마냐?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1쿨롱이에요. 그러니까 전자 하나의 전하량과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은 전하의 크기는 같대요. 세기는 같고 전하의 종류가 서로 반대죠. 그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그거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서 뭐 된다? 원자핵 된다. 그러니까 원자핵은 뭐만 있어요? 원자핵은 중성자하고 양성자로 되어 있죠. 근데 원자핵은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는데 중성자는 전하가 없죠. 그러니까 원자핵이 띠고 있는 전하는 언제나 무슨 전하만 띈다? 양전하만 띠고 있는 거야. 양전하를 띠는 거야. 여기 책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자핵은 언제나 뭐야? 양전하를 띠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원자핵이 전자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잖아요.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잖아요. 그래서 원자는 양성자의 수와 언제나 전자의 수가 같아야 돼요. 전자의 수가. 양성자의 수, 즉 마이너스의 전하량과 양성자 플러스의 전하량이 같아야 돼요. 언제나. 그래서 모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모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모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돼요. 그게 원자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것만을 우리는 원자라고 말할 수 있단다. 이해되셨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 여기까지 해놓고 잠깐 조금 더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됐죠? 방금 전에 원자라는 책을 했죠. 원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원자는 정기적으로 뭐다? 중성이어야 돼요. 이 말은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인 거는 무조건 양성자의 수와 전자 수가 같아야 되죠. 아주 중요한 얘기야. 이게 같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는 지금 이거 그대로 갈 건데, 원자의 구별이에요. 원자의 구별이야. 됐어요? 원자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언제나 원자는 뭘로 구별하는 거냐면, 양성자 수로 나누는 거야. 양성자의 수로 나누는 거야. 물론 우리가 2단원에 가서 선생님이 원자 주기율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할게요. 근데 이 단원에서는 조금만 할게요. 수소하고 헬륨, 탄소 정도까지만. 즉 양성자 수로 원자를 구별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딱 하나 있죠.
그 양성자가 하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 또 있어? 전자도 하나 있단 말이야. 그럼 양성자 하나 있고 전자 하나 있으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얘가 수소예요. 수소의 원소 기호는 H죠.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헬륨도 할 건데 헬륨은 양성자의 개수가 2개예요. 이렇게. 양성자의 개수가 2개란 말이야. 그 다음에 수소는 중성자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헬륨은 중성자 2개를 가져야 돼. 이렇게. 아무튼 구별은 양성자 수로 하는 거야. 그래서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헬륨은 양성자 2개, 전자 2개. 이게 헬륨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뭘로 구별했니? 그러면 양성자 수로 구별했어요. 그러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원자를 구별할 땐 양성자의 개수로 구별하는 거야. 수소 하나 있으면 무조건 수소 하나 있는 원소는 수소야.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양성자 하나 있는 원자는 무조건 수소야. 양성자 2개 있으면 무조건 헬륨이야. 이걸 기초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 뭐 알고 있어야 되냐면, 자, 2번째입니다. 됐어요? 과학의 기초예요. 기본 원리인데 잡아. 입자의 성질이야, 입자. 입자의 성질인데 구성인데, 입자의 구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여기 어떤 입자가 있어요. 여기도 어떤 입자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입자는요, 서로 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입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이 힘이 기본적으로는 만유인력부터 여러 가지 힘이 있는 거야. 뭐 핵력도 있고 전자기력도 있고 무조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서로 잡아당기는 무슨力이 있어? 인력이 있는 거야. 인력이 없는 물질은 없는 거죠. 2번째,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입자 자체가 스스로 운동하려는 무슨力이 있어? 운동 에너지 값이라는 게 있는 거야. 보통 우리는 운동 에너지 K라고 써요. 이걸 운동 에너지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입자는 스스로 운동하려는 운동 에너지 값이 있는데 이게 무조건 뭐에 비례하냐면 절대 온도 값에 비례해요. 온도에 비례한다고 합시다. 일단은 온도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입자와 요 입자가 결합을 하려면 얘가 결합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얘하고 이렇게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입자와 요 입자가 결합을 하려면 입자 간의 운동 에너지, 즉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보다 이 입자와 이 입자가 당기는 인력이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입자 간의 인력이 더 크면 결합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요 입자를 끊어서 됐어요? 아주 기본 입자로 다시 되돌아가려면 이 입자가 분해되려면 인력보다 운동 에너지 값이 더 크면 분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운동 에너지가 온도에 비례하니까 내가 온도를 높인다는 건 그 입자의 운동 에너지 값을 높인다는 거야. 그 운동 에너지가 높으면 인력보다 더 운동 에너지가 커지네. 그래서 끊어져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상태 변화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물 있지, 물. 이게 물이야. 물 분자란 말이야. 서로 간에 인력이 있는 이게 물이에요, 물. 됐습니까? 근데 얘가 그럼 얘도 운동 에너지 K가 있겠죠. 얘도 물 분자 운동 에너지 K가 있잖아. 그럼 내가 얘를 가열해요, T. 됐어요? 그럼 내가 물을 가열한다는 거야. 내가 그럼 물의 온도를 높이겠다는 소리죠? 그럼 물의 운동 에너지 값이 커지죠? 이게 점점 운동 에너지가 커져서 물 분자 간의 인력보다 더 커지면 얘가 수증기 돼서 날아가는 거야.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입자 간의 인력보다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날아가는구나. 분해되는구나. 운동 에너지보다 입자 간의 인력이 더 크면 결합하는구나. 그래서 덩어리가 지는구나.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입자를 어떻게 형성되는지 구성되는지 기초적인 상식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과학에서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걸 알고 다음 단원을 넘어가면 조금 부드러울 수 있어요. 자, 다시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게 빅뱅이에요.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가 최초의 한 점에서 터진 거다. 빅뱅점이죠, 이게.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빅뱅이 터지면서 어떻게 돼요? 우주가 빵 하고 터졌죠. 제일 중요한 건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생성됐다는 거죠. 그럼 우주가 생성되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값이 어떻게 돼요? 작아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은 밀도가 작아지면서 뭣도 작아지는 거야?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야. 온도도 낮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빅뱅 초기에서부터 점점 갈수록 우주의 온도가 낮아진다는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 입자가 생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입자라는 건 이 빅뱅 초기에는요, 여기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무한대로 온도가 높았다는 거야. 그 온도가 얼마냐면 우리 책엔 안 나오죠. 보통 10에 34승 켈빈이라는 온도 정도 돼요. 10에 34승 켈빈 정도 온도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무한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본 입자 쿼크와 여기 있는 기본 입자 쿼크와 여기 있는 기본 입자 쿼크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보다 무엇이 훨씬 더 컸겠어요?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 K가 무한히 큰 거야. 그러니까 빅뱅 초기에는요, 입자와 입자 간의 인력이 무한히 크다고 해도 그 무한히 큰 인력보다도 운동 에너지 값이 월등히 큰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요, 어떤 결합된 입자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시간이 좀 지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겼다는 건 쿼크와 쿼크가 뭉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겼다는 거야. 이게 양성자네요, 지금. 그럼 얘네들이 쿼크와 쿼크가 뭉친 건 무엇 때문에 뭉친 거야? 쿼크 간의 인력이 쿼크의 운동 에너지 값보다 뭐였기 때문이야? 더 컸기 때문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중성자가 생긴 이유도 뭐야? 중성자가 생긴 이유도 쿼크와 쿼크 사이의 인력이 쿼크의 운동 에너지보다 더 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력이 변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인력은 그대로인데 그 입자 간의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마치 쿼크의 인력이 커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빅뱅 초기에는 뭐만 있었다? 기본 입자로만 존재했을 것이다. 그런데 얘가 온도가 낮아짐으로 해서 양성자나 중성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온도가 더 낮아져 보자 이거예요. 됐어요? 온도가 더 낮아져서 빅뱅 후 3분이 지났어요. 빅뱅 후 3분이 지나서 10억 켈빈이 된 거야. 아까 여기서 내가 10에 34승 켈빈은 무한대 온도라고 그랬는데 이제 좀 측정할 수 있는 온도 한 10억 켈빈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럼 10억 켈빈 정도 되면 다시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해요.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가 결합을 하면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헬륨의 원자 핵이 되는 거죠. 양성자 중성자가 모이면 뭐야? 헬륨의 원자 핵이 되는 거야. 헬륨의 원자 핵이 되는 거야. 원자 핵이 형성이 되는 거야. 원자 핵이 되는 거죠. 그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뭉치면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양성자는 수소의 원자 핵이라고도 쓰죠. 그 이유는 아까 선생님이 이 칠판 전에서 수소 원자 모형을 그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죠. 그러니까 얘는 양성자는 여기서 전자 하나를 띡 띄면 어떻게 돼요? 수소의 원자 핵을 겸하네요. 이거 지금 양성자 하나죠. 근데 이 양성자가 뭘 가져? 전자 하나를 가지면 이건 수소 원자죠. 그러니까 수소 원자에서 전자 하나를 띄어내면 분명히 이건 수소의 원자 핵이에요. 근데 원자 핵은 뭐야? 양성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성자 하나는 수소의 원자 핵과 같은 말이에요. 다시 양성자 하나는 수소의 원자 핵과 같다라고 써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양성자가 생성되었다 또는 수소 원자핵이 생성되었다 이런 말도 쓰는 건데 사실은 여기서는 양성자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표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원자핵이 생긴 건 언제야? 빅뱅 후 3분이 지났고 그때 온도가 10억 켈빈 정도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 원자핵이 전자를 가지려면 아주 시간이 많이 흘러야 돼요. 이건 빅뱅 후 33분 만이고 얘는 빅뱅 후 38만 년 전이고 38만 년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38만 년 3000 켈빈. 이건 암기합시다. 앞에 건 암기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암기합시다. 원자의 생성이에요. 최초 원자는 어디서 생겼죠? 빅뱅 후 온도가 낮아져서 온도가 3000 켈빈 정도가 되면 방금 앞에서 생성된 원자핵이 전자를 갖게 되는 거야. 이렇게. 원자핵이 있고 전자를 갖게 되는 거예요. 원자핵이 있고 전자를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자를 갖게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원자 어디서 생성됐느냐라는 거야. 어떻게 생성됐느냐라는 거죠. 원자 어디서 어떻게 생겼니? 빅뱅 후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져서 빅뱅 후 38만 년 3000 켈빈이 되면 여기서 원자가 생겼는데 그때 생긴 원자가 누구야? 수소와 헬륨까지만 생길 수 있어요. 즉 수소와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빅뱅 후 온도가 낮아서 생길 수는 없어요. 다른 원리로 생기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원자 어디서 생겼니? 그러면 빅뱅 후 온도가 낮아져서 생겼다. 그때 생긴 원자가 누구니? 그러면 수소와 헬륨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물론 이거에 대한 특징은 조금 더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원자의 생성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원자가 어디서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면 빅뱅 후 38만 년 후 수소와 헬륨의 원자가 생성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조금 한 번만 책에 나온 대로 설명해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빅뱅 후 빅뱅은 지금부터 138억 년 전이에요. 아주 고온이에요. 그래서 우주가 시작됐을 때, 우주가 완전히 높았을 때, 매우 온도가 높죠? 그때는 기본 입자도 존재할 수가 없대요. 빅뱅 그 순간이에요, 저건. 빅뱅 순간이고요. 그 다음에 빅뱅 후 기본 입자는 언제 생겼어요? 온도가 낮아졌어. 그랬더니 수많은 쿼크하고 전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때 왜 얘네들이 있었죠? 결합을 할 수가 없었죠? 왜 결합을 할 수가 없었어? 온도가 무한히 높아서.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너무 커서 결합할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온도가 좀 낮아지죠? 됐어요? 양성자, 중성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세 개의 쿼크가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됐어요. 그럼 얘가 양성자면 위쿼크 2개, 아래 쿼크 하나네요. 그럼 이게 위쿼크 2개, 아래 쿼크니까 얘가 위쿼크인가 보죠? 그래서 이걸 위쿼크라고도 하고 업쿼크라고도 하고 됐어요? 얘는 그럼 다운 쿼크인가 봐요. 그리고 이왕 한 거 전하량까지도 하면 얘 플러스 3분의 2, 얘 플러스 3분의 2, 얘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까지 하시죠. 그래서 전체 전하량 얼마? 양성자 1쿨롱 이렇게까지 하시죠. 다음에 아래 쿼크 2개, 위 쿼크 하나죠. 그럼 얘가 위 쿼크네요. 그럼 얘가 플러스 3분의 2,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됐어요? 그러면 얘는 0쿨롱 전할되지 않는 입자가 생성됐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자, 양성자, 중성자는 온도가 더 낮아지면서 쿼크 3개가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자가 됐어요? 만들어졌다. 전자는 운동 에너지가 아직은 충분히 커요. 즉 전자를 결합시키기에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인력이 아직은 작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 전자는 운동 에너지가 충분히 커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초기에는 이거 나오네. 요 다음 단원에 있어서 그때가 설명해 드릴게요. 1대1로 존재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좀 변해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 있죠. 양성자는 그 자체가 수소 원자 핵이 됩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죠? 즉 양성자 하나는 그 양성자 하나 자체가 전자를 가지면 이게 수소 원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는 전자를 가지면 수소 원자가 되기 때문에 이 양성자 하나를 수소의 원자 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헬륨의 원자 핵이 생성된다. 네, 헬륨의 원자 핵이 생성되죠. 언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소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암기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거네요. 빅뱅 후 3분 만에 수소의 원자 핵이 생겨요. 그때 온도는 한 10억 켈빈 정도 되고요. 그때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합쳐, 즉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합쳐져요. 이러면 우리 이걸 뭐라 한다? 수소의 원자 핵이라고 하더라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또 하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이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시험 문제로 내는 선생님 별로 없는데 봐. 중성자들의 역할이에요. 중성자들은요. 그럼 중성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보세요. 이게 양성자 2개가 있죠. 그럼 이게 원자 핵이야. 그럼 얘네들은 결합하려는 힘이 있죠. 결합하는 힘이 있는데 양성자만 2개 있으면 얘도 플러스 1쿨롱이고 얘도 플러스 1쿨롱이니까 얘네들의 또 반발력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 스스로 운동 에너지도 있지만 플러스 대 플러스는 반발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반발력에 의해서 얘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중성자가 있으면 이 중성자가 이 양성자와 양성자의 반발력을 무마시켜 줄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중성자는 양성자들이 원자 핵 속에서 단단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즉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의 반발력을 얘가 좀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성자 수도 많아져야 되는 거야. 점점. 그건 저쪽에 2단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빅뱅 후 3분이 지나면 원자 핵이 생성됐더라. 그때 원자 핵이 생성됐을 때 질량비가 3대 1이 된다. 이것도 이 다음 단원에 나오는 거죠. 우주 초기에는 수소 원자 핵보다 질량이 큰 원자 핵은 거의 생성되지 못하는 까닭이 뭐냐고요? 왜냐하면 우주의 온도가 계속 낮아져요. 그래서 더 무거운 원소의 핵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돼 있는데 온도가 낮아지면 인력에 의해서 원자가 형성되잖아요. 근데 그 입자와 입자 간의 인력을 가지고 생성될 수 있는 원자는 여기까지예요. 즉 가벼운 원자까지는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력 가지고는 가벼운 원소까지는 만들어질 수 있는데 무거운 원소는 얘네들 간의 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게 좀 있어야 돼요. 다른 힘이 있어야 돼서 더 아주 높은 온도가 되면 이제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핵융합 반응은 아니고 물질의 인력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수소하고 헬륨까지입니다. 다음 원자 생성이에요. 빅뱅 후 38만 년 후에 38만 년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 정도가 되면 그때 비로소 원자 핵이 전자를 갖게 되죠. 그럼 원자 핵이 전자를 갖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원자가 생성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즉 원소의 기본적인 구조, 생성 원리가 여기에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원자 어떻게 형성됐구나. 온도가 낮아져서. 그래서 온도가 낮아져서 누구까지 모든 원자가 만들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온도가 낮아지면 빅뱅 후 38만 년 후에 원자가 생성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다? 수소하고 헬륨까지더라라는 겁니다. 다른 원자는 이보다 더 무거운 원자는 다른 원리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다음 보시죠. 여러분들이 원자 모형에 대해서인데 이것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수소하고 헬륨만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수소의 원자의 생성 모형은 양성자 하나, 그 다음 뭣도 있어? 전자도 하나야.
그래서 수소는 원자핵 주위를 전자 한 개가 돌고 있는 구조고 양성자 하나고 전자도 하나야. 물론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는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헬륨의 원자 모형은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우리는 이걸 헬륨의 원자핵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겠죠. 언제나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는 같아야 돼요. 그래서 헬륨의 원자핵 주위에는 전자 2개가 돌고 있다. 헬륨은 양성자 2개, 전자 2개. 전자수 2개죠. 이해됐습니까? 요 구조는 기본적인 거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죠. 헬륨의 원자 모형이었습니다.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원자의 생성에 따른 우주의 변화인데 이 원자가 생성되는 그 과정에서 우주가 어떻게 변하느냐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원자가 생성됐을 때 우주의 변화예요.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원자 생성에 따른 우주의 변화에서 원자 생성 이전, 원자 생성 이후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저쪽 가서 갔다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기본 입자가 형성될 때 여기에 입자들이 엄청 빡빡하게 있겠죠. 무수히 많은 입자가 있겠죠. 됐어요? 근데 그 공간은 어떻게 돼요? 그 공간은 부족하죠. 즉 여기엔 기본 입자 전자하고 쿼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뭣도 있냐면 광자라는 것도 있어요. 광자. 광자는 다른 표현으로 그냥 빛이라고 여러분들 잠깐 생각하시면 돼요. 빛. 그러니까 태초에 빛도 있는 거야. 광자라는 기본 입자도 있는 거야. 광자도.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원자가 생성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공간보다 입자의 양이 더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안개가 잔뜩 껴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안개가 잔뜩 껴있다는 건 그 공간 내 수증기의 양이 무한히 많은 거야. 포화됐다는 단어를 쓰는데 수증기의 양이 너무 많은 거야. 수증기가 포화됐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증기가 포화가 가득 됐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뭉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안개가 잔뜩 껴있는데 그 수증기 입자들이 뭉쳐서 뭐 되는 거야? 물방울 같은 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안개가 잔뜩 낀 그 공간이 점점 뭐 되고 있고요? 투명해지고 있겠죠. 그래 점점 투명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주가 언제 최초로 투명해지느냐라는 거죠. 이때 즉 빅뱅 후 38만 년 후에 원자가 형성되면서 우주는 점점 어떻게 돼? 투명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요 우주가 투명하지 않은 거죠. 여기 아주 무수히 많은 입자들로 가득 차 있었단 거야. 이렇게. 근데 원자가 생성되면서 입자가 뭉쳐서 뭉친 덩어리들이 되면서 우주가 투명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주는 언제 투명해졌니? 그러면 빅뱅 후 38만 년 후 원자가 형성됐다. 그때 우주의 형태가 가장 많이 바뀌었겠죠. 지금 이 책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서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원자 형성 이전에는요 여기가 완전히 가득 입자들로 차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빛들이 불투명한 공간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안개가 가득 차 있는 곳에서 랜턴을 비추면 그 빛이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 빛이 물방울들하고 만나서 분산된다 그래요. 뿌옇게 흐려지는 거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즉 원자가 생성된 이전에는요 서로 분리되어 있어. 이건 분리고요. 빛은 전하를 띤 전자 원자의 세계에 방해를 받아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굉장히 불투명했다고 뿌연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원자가 생성돼서 어때? 원자 핵에 전자가 잡히죠? 그럼 원자가 어때? 우주가 투명해지는 거야. 그래서 빛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거야. 투명해졌다는 거죠. 그때 퍼져나간 빛이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거를 우주 배경 복사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원자가 생성되고 난 다음에 우주로 어때? 빛이 나갈 수 있었단 말이야. 태초에 있었던 그 빛, 우린 그걸 우주 배경 복사 빛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때 온도가 얼마냐면 3000 켈빈 정도 된다 그랬었죠? 아까 원자가 생성됐으니까. 그때 이 빛은 3000 켈빈에 해당하는 뭘 가져야 돼요? 파장을 가져야 돼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래도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 빛도 에너지입니다. 빛도 에너지야. 빛도 에너지입니다. 빛은 에너지인데 우리가 여기서 쓰는 식은 이런 식을 써요. 이런 식으로. HC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실 건 없어요. H하고 C는 뭐야? 상수니까. 그럼 이건 에너지고요. 얘는 뭐야? 파장이에요. 파장. 그래서 빛도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파장과 서로 반비례해요. 근데 다시 빛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냐면 온도에 비례하는 거야. 온도에 비례하는 거야. 이게 온도예요. 온도. 온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지금 높죠? 3000 켈빈으로. 그러니까 온도가 매우 높으니까 저 빛은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었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엄청나게 파장이 짧은 파장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3000 켈빈짜리의 빛은 파장이 매우 어때? 짧은 파장의 빛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아주 짧은 파장의 빛이란 말이죠. 온도가 높아서 파장이 짧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최초의 빛은 굉장히 파장이 짧은 파장이었겠구나. 왜? 온도가 높아서. 온도가 높아서.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걸 주장한 학자가 누구냐면 가모프라 그랬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학자가 가모프인데, 가모프는 훗날 분명히 이 빛이 관측될 거라고 했어요. 훗날 분명히 관측될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관측이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야? 펜지니어스인가요? 이름이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과학자가, 이건 과학자는 아니고요. 무선사였어요. 무선사가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두 무선사가 우주에서는 모든 방향으로 거의 같은 세기의 파장이 관측되는데, 이 관측된 파장이 약 3켈빈에 해당하는 빛이 방출돼요. 왜냐하면 그때 3000 켈빈짜리 빛이 나올 때는 그때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요, 우주 온도가 얼마야? 3켈빈이에요. 약 2.7켈빈인데. 그러니까 우주 온도가 매우 낮아졌죠. 그러니까 그 빛에 해당하는 애도, 파장도 온도가 낮아졌잖아요. 그럼 파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장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주 배경 복사빛은 이 두 분에 의해서 관측이 됐고, 그 관측된 빛은 매우 파장이 길게 관측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이런 그림이 교과서마다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교과서들을 대부분 다 살펴봤는데요. 대부분 교과서에 우주 배경 복사 빛이 3000 켈빈의 빛에서 3켈빈 또는 어떤 책은 2.7켈빈, 즉 이 그림이 뭐가 되는 거야? 파장이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파장이.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파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주 배경 복사 빛은 3켈빈의 매우 긴 파장의 빛이 현재 관측되고 있고, 우주 전 영역에서 관측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빅뱅 후 38만 년 전에 우주로 퍼져나갔던 빛이잖아요. 그 빛이 지금 우주 공간에 존재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관측이 돼요. 어떻게 관측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됐어요? 이게 지금 뭐야?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한, 이게 지금 안 나와 있네요. WMAP이라는 위성이 있어요. 그 위성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파장 변화는 3000 켈빈일 때 퍼져나간 빛이 우주 팽창으로 온도가 낮아져서 파장이 길어졌다. 현재 우주 배경 복사 온도는 약 3켈빈이다. 우주의 온도가 3켈빈이기 때문이죠. 즉 우주의 온도가 3켈빈에 해당하니까 3켈빈짜리 파장이 관측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등방성, 균등성이라는 건 대부분의 우주에서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된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플랑크 위성이 전 우주 영역에서 관찰하여 우주 배경 복사학 지도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가 이렇더라. 이게 플랑크 위성이네요. WMAP이 아니라. 그러면 우주 온도가 대체적으로 균일하다. 왜? 대체적으로 균일하죠. 3켈빈에 해당하는 파장이 나온 거야. 밝은 곳은 온도가 높게, 파란 곳은 온도가 낮게. 즉 대부분 일정한데 조금 밝은 곳은 어때요? 온도가 높은 곳은 붉은색으로 측정이 된 데도 있죠. 우주가 온도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이 있거나 어떤 별 주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는 곳, 별이 있는 곳, 그 주변부는 온도가 어때요? 좀 높겠죠. 그럼 그 주변부는 온도가 좀 높으니까 어떻게 돼요? 파장이 조금 짧은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균등하게 나오지만 조금씩은 어때? 다른 부분도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온도가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에는 차이가 아주 600나노미터 정도로 켈빈이네요. 작더라라고 했어요. 뭐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다음. 자, 보세요. 여기서 우주 배경 복사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주 배경 복사 의미는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그래서 빅뱅의 증거로서 옳은 것, 그러면 빅뱅의 증거를 찾으라 그러면 첫 번째가 바로 뭐야? 우주 배경 복사 빛이 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까닭은요,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가 실제로 관측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모가 이 우주 배경 복사 빛이 관측될 거라 했어요. 왜냐하면 우주가 점점 투명해지잖아요. 우주가 점점 투명해지면 최초의 그 기본 입자인 광자가 튀어나올 거라고요. 근데 정상 우주론을 보면 어때요? 우주의 밀도가 변하지 않죠. 그럼 우주의 밀도가 변하지 않으면 뭐 빛이 있다가도 어때요? 튀어나갈 수가 없는 거죠. 즉 투명한 우주가 아니라 계속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테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 가장 대표적인 게 우주 배경 복사 빛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기본 문제까지만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만 풀어보면 1번 얘가 잘 안 먹네요. 빅뱅 우주론의 특징은 정상 우주론의 특징은 정이라고 표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얘가 오늘 기계가 좀 안 먹어요. 다시 해볼게요. 됐죠? 빅뱅 우주론의 특징은 정상 우주론의 특징은 정으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가모프가 주장했다. 이건 누구예요? 빅뱅 우주론의 특징이죠.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질량은 증가했다. 질량이 증가했대요. 이건 누구야? 정상 우주론의 특징이죠.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밀도는 일정했다. 이건 뭐죠? 정상 우주론의 특징이죠.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온도가 낮아진다 했네요. 온도가 낮아지는 건 누구의 특징이죠? 빅뱅 우주론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입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동글뱅이고요. 옳지 않은 건 X로 표시하라 그랬습니다. 이해됐죠? 쿼크는 전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져요? 이거 뭐 어떻게 고쳐줄 수가 없네요. 쿼크는 전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질 수 없어요. 중성자는 두 개의 쿼크와 한 개의 전자로 결합해요. 중성자도 두 개의 쿼크, 즉 두 개의 다운 쿼크와 한 개의 업 쿼크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중성자도 쿼크로 만들어집니다.
양성자는 양전하를 띄고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는다. 아주 잘 맞는 말이죠. 양성자는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띄고 중성자는 전하를 띄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헬륨은 두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졌다. 헬륨의 원자 핵이라 그랬으니까 아주 잘 맞는 말이네요.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것도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모든 원자는 다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로 형성되어 있죠. 3번 문제 볼까요? 입자들이 빅뱅 우주에서 만들어진 순서대로 써보래요. 만들어진 순서대로 나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들어진 순서대로 써봅시다. 됐어요? 맨 처음에 기본 입자가 있겠네요. 기본 입자가 있죠. 쿼크하고 전자. 그래서 쿼크하고 전자가 기본 입자니까 얘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겠죠. 얘 만들어지고 쿼크하고 전자가 뭉쳤어요. 쿼크가 뭉쳐야 되겠죠. 양성자나 중성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양성자나 중성자가 될 거고요.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치면 뭐가 될 수 있다? 원자 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자 핵이 답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자 핵이 전자를 갖게 되면 뭐가 된다? 원자가 돼야 되겠죠. 기억으로 묶여가야 되겠죠. 디귿, 리을, 니은, 기억 쪽으로 답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건 아직 선생님이 정확하게 설명은 안 해드렸는데 문제가 먼저 나왔네요. 이 뒷단원에서 나오는 거라 앞에서 설명은 선생님이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 말하는 거예요. 빅뱅 약 3분 후 수소와 헬륨의 원자 핵의 질량비 물어봤어요. 질량비는 약 3대 1입니다. 요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원자 핵의 질량비는 약 3대 1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소 원자와 헬륨의 원자 핵을 나타낸 것입니다. A와 B의 입자 이름 쓰라고요? A는 수소 원자의 A니까 이게 뭐야? 뭐 양성자라고 써있으니까 원자 핵이라고 써야 되겠죠? 원자 핵이라고 써야 될 것 같고요. B는 원자 핵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뭐라 써야 되겠어요? 전자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륨 원자네요. 그럼 헬륨 원자는요. 양성자 2개, 전자 2개가 되니까 다시 A는 헬륨 원자 핵이라고 쓰면 되겠죠? B는 다시 전자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핵과 전자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 빅뱅 후 약 몇 년이 지나자 우주 온도가 3000켈빈으로 낮아졌나요? 빅뱅 후 몇 년 됐죠? 3000켈빈 여러분들 암기사항입니다. 원자 형성 온도죠. 원자가 형성되는 온도는 언제요?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나야 돼요. 전자가 원자 핵에 붙잡혀 무엇이 형성되죠? 원자 핵에 전자가 붙잡혀서 뭐가 만들어지겠어? 원자가 형성되겠죠. 원자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무엇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갔죠? 우주가 투명해지면서 뭐가 퍼져나갔죠? 빛이 퍼져나갔죠. 그걸 뭐라 그래? 우주 배경 복사 빛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빛이 퍼져나갔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됐어요? 저 빛의 이름을 써라. 그래서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우주 배경 복사 빛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또 다음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설명 중 동글방이 안에 알맞는 말을 쓰세요. 뭐 이것도 뭐 간단하죠.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최초로 관측되었다 그랬으니까 가모프라는 사람이 관측한 건 아니죠. 예측한 거죠. 그래서 펜지니어스와 월슨에 의해서 최초로 관측되었고요. 현재 우주 온도는 약 몇 켈빈이다? 3켈빈이다. 됐어요?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모든 방향에서 같은 세기로 즉 우주 배경 복사빛은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되더라라는 거죠. 아주 잘 맞는 말이죠.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된다는 말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어요? 다음 수업에서
스펙트럼과 다시 우주의 원소 분포, 빅뱅을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다음 수업에서 빅뱅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원자 생성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첫날 첫 수업이었는데 아마 좀 낯설고 어려워도 계속 완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